지금 계좌를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30%, 50% 이렇게 좀 물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새로운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살 종목이 있는 걸 한 번만 보십시오. 살 종목? 예,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부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고객님이 저한테 오셔서 종목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3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보나마나 4, 50개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백화점 투자. 예, 그런 투자를 하신 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한테 1억이 생긴다면 딱 10종목만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1000만 원씩. 이 있는 종목 중에 살 종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망설이시더니 뭐 한두 개. 그러면 그 나머지를 다 팔아서 40개를 갖고 있으면 38개를 다 팔아서 그 2개를 사는 게 맞고 또 선생님 생각에 지금 1억이 생겼을 때 새로 사고 싶은 종목들을 향해서 그걸 배분을 하는 게 맞지. 내가 이걸 샀던 가격을 생각하면서 이걸 들고 있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서 정말 당신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냥 놔둬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걸요? 자파상이 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점에서 시작해서 새 돈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 번만 재점검하면 지금 이제 급락하는 시기가 아니라 좀 거래가 가능한 시기니까 충분히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리밸런싱이라고 그러고 재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돈을 투입 못하는 거는 손실을 확정할 필요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아니 왜 그걸 가져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게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 데가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당신이 얼마에 샀는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또 더 나가서 옛날에 얼마에 샀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그 주가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순간 매물이 나올 테니까. 그 매몰 비용이라고 하나요? 그걸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보유 비용, 매몰 비용 뭐 둘 다 작용하겠죠. 참 이게 뼈 아프기도 하고 참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종목 투자는 거의 안 하고요. 인덱스 투자만 거의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제가 명색이 이코노미스트면서 개별 종목 투자해서 수익을 이렇게 1년을 딱 정산해 보면 인덱스보다 이긴 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조차도. 왜 그러냐면 이런 심리적인 어떤 비용들이 너무 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서서히 개별 종목 투자에 대한 시간 공부를 경제 공부 또 책을 읽고 책을 쓰는데 더 투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꾸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아픈 만큼 또 뼈저리하게 깨닫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4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이 또 다음 올라갈 때 주도주가 되면 그렇다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파상으로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계속 그 잠수함 같은 종목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에 샀느냐는 좀 잊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한번 마음을 바꾸는 훈련 한번 하자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현실을 직시하는 뼈를 때리는 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위안 그 시청자분들과 그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 이제 주식에서 좀 넘어가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채권, 주식, 부동산 순서다. 채권이 제일 매력적이고 주식도 매력적이지만 채권보다는 덜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매력이 떨어지는 자산이 부동산이다. 그래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제가 국민연금 나오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사라고 그렇게 외치던 제가 이제 뜻을 작년 말에 꺾었죠. 왜 작년에 꺾었냐면 작년에 전국 집값이 2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2001년 카드 버블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시장이 그 뒤에 조금이라도 좀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냐. 그리고 일단 가격이 비싸다는 것만큼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없다. 여기에 또 금리도 인상되고 있다. 라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일단 저라면 돈 있으면 채권 사고 그래도 또 돈 좀 남으면 주식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덱스를 사든 아니면 우량 수출주 쪽으로 투자를 할 때 이제 부동산은 지금은 저는 좀 기다려라. 더 좋은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하락을 좀 예상하시는 건가요? 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6%인데 집값이 6% 못 오르면 빠진 거죠 이미. 그죠? 그거는 이미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그 너무 심한 버블을 올해 좀 잘 달랠 수 있다면 못 오르고 보합 정도로 끝내면 올해 사실상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년 정도 되면 또 바닥을 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올해는 저는 별로 매력 없다. 부동산이라는 게 또 한 번 사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어야 세금에서의 혜택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매매 비용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면 쉽게 매매하기 어려운 자산인데 일단 저는 향후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 뭐 빠진다 이렇게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건 정부 정책도 봐야 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 치고 조금씩 진정될 때 한국은행이 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저도 아직 잘 모르잖아요. 저 특히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한국은행 총재님 성향도 모르는데 이렇게 너무 단언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올해 하반기는 좀 고생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쪽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좀 느낄 때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정말 이게 약간 좀 확 바뀐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고 또 이게 항공모함 같아서 이게 천천히 변하고 이렇게 한번 방향을 전하면 천천히 간다고 했는데 조금 약간 빠른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너무 순풍을 타고 항공모함이 좀 어떻게 보면 순양함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런 감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보실 때도요. 그런 식의 종종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됐냐 하면 소비재에서 투자재가 확 될 때 그런 일이 좀 벌어지죠.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내가 지금 전세 사는 거랑 월세 사는 거랑 이자 비용을 따져보면 집 사는 게 싸. 이러고 사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는 이걸 소비재라고 필수재처럼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는데 작년은 전형적인 투자재화의 시장이었잖아요. 사면 먹을 수 있다. 누가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이 아파트를 사줄 거야. 뭐 이런 기대로 사는 장이잖아요. 그런 장은 좀 몸이 가볍죠. 이게 확 바뀌죠. 그 박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식사하실 때 저한테 경매 공부 꼭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찬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찬스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매 시장이 아주 되게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경매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게 뭐예요?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님들이 한 10억이라고 감정평가를 한 집이 있잖아요. 네. 그 집이 작년 말 올해 1월 초 정도만 해도 한 11억 5천이나 12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120%. 왜냐하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매물이 없을 때는 낙찰받아 사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게 차라리 이익이 될 때도 있죠. 급등 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10억 밑으로 그것도 9억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인가요? 예, 서울이 정말요? 서울 아파트. 정말요? 네. 그러니까 요게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약간 선행해요. 예, 그런 흐름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좋은 바로미터라고 하죠. 이게. 유찰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신규에서 유찰된 건 이제 다음에 더 낮은 낙찰가율로 가게 되니까 10%가 이렇게 낮춰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감정평가가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유찰도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확 줄었어요. 낙찰되는 거래 건수가 확 줄었습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오면 한 1년 사이에 보통 패닉도 한번 오고 그러거든요. 경매 시장에 패닉도 가끔은 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공매 경매 물건이 확 나오면 한번 확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올 때를 대비해서 경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서울 수도권도 경매 물건으로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직은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좀 짧게 보면 올해 하반기, 길게 보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 쪽이니까 경기를 별로 좋게 안 보니까 금리도 떨어지긴 떨어져도 크게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쪽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그 경기에 민감한 경매 시장에서 일단 변화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뭐 9억에 사면은 사실 뭐 10억이 되든 11억이 되든 이게 올라야 되는데 앞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또 낙찰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혹시 그 한 6개월 1년 전만 해도 뭐 서울 수도권 빌라 소액 투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 채가 아니라 막 10채 20채씩 하시는 분들도 막 있었잖아요. 그거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보다는 열등제라고도 볼 수 있고 만약에 부동산이 좀 침체가 되고 위험해지면 그런 거 투자하신 분들도 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는 금매로 하면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에 저 11억에 나와 있는 집이 있는데 내가 10억 5천에 냈다. 팔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나 이런 주택 쪽은 비교 대상 집단을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표준화가 덜 돼 있는 시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2층이냐 3층이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렇죠? 또 몇 년이냐 어딜 보고 있냐 따라 다 다른데 유해 업소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재개발의 속도인데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샀다가
만일 이제 지금 저 둔주처럼 둔천주공 사태처럼 저도 결국 뭐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이었으면 저렇게 트러블이 안 생겼을 텐데 뭔가 부정적 징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또 건자재 값도 오르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어떤 돌발적 이슈가 생길지를 모르는 거라서 네. 조금만 삐끗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는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차라리 쉬지. 잘 분석하지 않고서 그냥 무조건 오를 거라는 기대만으로 사는 거는 좀 위험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뷰를 꺾은 사람이라서 제 유튜브 채널 보면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서 먹을 거 없다라는 쪽으로 돌아섰던 사람이라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좀 다른 유튜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투룸, 쓰리룸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원룸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뭐 원룸으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피스텔로 가고. 예, 엄청 비싸요. 저도 뭐 투자를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어서. 원룸 그런 쪽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파텔 쪽 투자나 이런 단가를 보는데 시세 대비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건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1억짜리도 평당 1억짜리도 본 격도 나고 고급이긴 하죠. 그러나 그런 가격에 사서 과연 얼마나 시세차익이 날고 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분명히 약간 열등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구나. 시장이 그렇게까지 뜨거워지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소액이라도 뭐 한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있다면 뭐 지금 채권 사자. 그렇죠. 굳이 그 부동산을 살 필요가 달러 있냐. 채권, 한국 채권 좀 사두면 굉장히 좋은 이자 레벨이. 그 1,000만 원, 3,000만 원이면 그걸로 사실 아파트 갭을 산다는 건 지금 또 불가능하기도 하고. 아니 뭐 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져야 되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이렇게 제너럴하게 말한다면은 채권, 주식, 부동산으로 순서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코어가 올해는 버틸지 모르지만 그 세컨 티어 이렇게 주변으로 갈수록 특히 작년에 급등했던 지역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확실히 이게 2020년하고 2021년, 2020년 좀 다른 게 그때는 진짜 뭘 사도 올랐는데 지금은 진짜 좋은 거. 네, 특히 또 2년 지나서 실거주 하신 분들은 세금 혜택 받으면 좀 팔 수 있잖아요. 비과세로. 네, 그런 매물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이렇게 심리가 바뀌고 장세가 좀 바뀌면 정말 좋은 거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애초에 살 때 좋은 거 사야 되고 그걸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에 더 이렇게 뼈저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귀중한 인사이트 도움되는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려울수록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러 좀 분산해뒀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국민연금 올해 상반기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3%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데 44%인가 주식 들고 있을 텐데 그밖에 손실이 안 나다니. 아마 환차익이 엄청 나가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국민연금 스타일로도 좋으니까 전체 자산에서 한 30-40%라도 달러 좀 들고 가고 또 달러 투자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거 공부를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그 박사님께서 달러 투자 강의 또 여셨잖아요. 예, 12강짜리인데 사실 뭐 제 책 읽고 이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제 책들은 좀 어렵잖아요. 제 책은 좀 이렇게 정보를 꽉꽉 채워넣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제 책을 읽으면서 이거 쉬운데라고 하신 분은 안 봐도 되는데 제 책 읽으면서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가 좀 쉬우니까 혹시 줌 같은 걸로 한 번씩 Q&A 시간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날짜도 잡아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 그럼 이렇게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달러로 또 어떻게 분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 많이 배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